제주도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캠핑을 하다가 실종된 여성,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교수님, 네. 어디에서 발견됐죠? 지금 그 세화 포구에서 실종된 지점이죠. 그런데 그 발견된 그 장소는 대각선으로 어떻게 보면 제주도 반대편에 있는 그 가제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즉 실종 장소는 동북쪽인데 발견 장소는 서남쪽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실종된 상태로 표류가 되었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이곳에 그 조류라든가 또는 지형 지물이라든가에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되고요. 예. 원래는 그 해경에서 이런 그 표류자들의 그 위치,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해난 조류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이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실종 장소와 그 발견 장소 간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일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그 전문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과연 이 제주도를 반 바퀴를 돌아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한 실종과 실족이 아니고 범죄와의 관련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범죄의 단초가 되는 정황은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다만 실종 장소와 발견 장소가 그야말로 대각선으로 완전히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미스테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실제로 여러 가지 추측이 지금으로서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에서 이제 부검을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얘기한 거대로 서귀포시 가파도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실종됐던 곳은 구포읍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지금 발견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류로 보면은 지금 전문가에 따르면 그렇게 해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살해를 해서 바깥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거기에다가 유기했을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부검을 해 보면 지금 바다에서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플랭크톤이 이제 폐 속에서 발견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실족사 그러니까 스스로 물에 빠져서 사망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플랭크톤이 발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살해를 해서 바다에 유기했을 때에는 플랭크톤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랭크톤을 보면은 그 바다의 어느 지점에 빠졌는지도 알 수 있답니다. 그 바다에 따라서 플랭크톤이 많고 적고 또 어떤 것이 종류가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해서 결국은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살아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됐고 그리고 실종됐던 최 씨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옷가지라든지 문신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그래서 부검을 하기 전에도 동일성 여부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망의 원인 이것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어떤 실족을 한 것인지 내지는 뭐 스스로 또 목숨을 끊은 것인지 등등을 이제 밝혀내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좀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지품이 이곳저곳에 좀 흩어져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분홍색 그 슬리퍼입니다. 즉 그 발견된 장소가 동쪽하고 서쪽하고 무려 이제 2.7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저 상황 자체가 실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에 의하면 저 안쪽에서 이렇게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빠져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 나온 것이다. 슬리퍼 자체도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발견된 장소하고 무엇인가 일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슬리퍼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유실물과 이제 소지품이 뭐냐면은 그 신용카드와 이제 그 휴대폰입니다. 예. 그 편의점에서 소주, 그다음에 종이컵 10개, 그다음에 커피, 김밥 등을 사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가에 있는 이렇게 그 볼라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그 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휴대폰과 그다음 신용카드가 그 볼라드 위에
아주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고 하는 이 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장소에는 생존한 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 예. 시간상으로 봐도 언니에게 11시 13분에 통화를 했고 통화는 실패했죠.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제2차 통화 시도를 11시 38분에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1시 38분까지 이 소주와 그다음에 이 컵이 10개 중에서 1개가 바깥에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소주를 이 컵에 따라서 11시 30분까지 볼라드 근처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남편이 12시 10분경에 전화를 걸면서 이 아내를 찾으러 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30분 사이에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 사이에 그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범죄와의 단초는 아직까지는 이제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네. 해상에서 발견된 슬리퍼를 볼 때 혹시 실족을 해서 그 슬리퍼가 떠내려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샀던 그런 뭐 소주병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소주병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를 볼 때 혼자 술을 마셨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언니와 통화를 시도했다. 이게 밤 11시 38분쯤이고요. 네. 예. 이후에는 지금 행적이 뭐 나타난 건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11시 5분에 편의점에서 그 소주하고 이 커피라든지 김밥, 그다음에 그런 종이컵을 사는 것이 발견이 됐죠. 그런 다음에 11시 38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남편이 말이죠. 0시 10분이죠. 그 다음 날 그때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이제 전화가 안 돼가지고 예. 그러면 약 32분의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소주병하고 그 다음에 종이컵이 발견된 장소, 그 소주병하고 종이컵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하고 그 카드, 이 카드가 발견된 장소가 다르거든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편의점에 갔다가 그 휴대폰하고 카드는 왜 들고 있는 거냐면 이걸로 편의점에서 물건값을 치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꺼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기하고 카드를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물건을 산 걸 다른 한 손에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가 볼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이제 앉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휴대전화하고 카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김밥하고 이 부분은 김밥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소주병은 거의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컵은 하나가 비어 있고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얘기에 따르면 9개는 이제 자기가 치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와 같이 그러니까 술을 먹은 장소하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하고 카드를 놓은 장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장소를 먼저 들렸는지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이제 먹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컵이 하나만 지금 쓴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원래가 저녁 7시 반에 가족들하고 소주 한 병을 남편하고 나눠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병을 다 혼자 먹었다 하더라도 술이 그렇게 만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술을 먹고서 실족사를 한 것인지 그렇다면 왜 전화기하고 이 지금 소주하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해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걸 아마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해류가 저렇게 흘러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족사인지 아니면 이것이 범죄인지 이것들을 좀 밝힐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남겨진 흔적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그 과정을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에 하얀색 코란도 그 차가 예. 지금 이 가족이 머물렀던 캠핑카를 이렇게 추돌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전자가 이 그 세화리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형 발전기를 이렇게 추돌을 해서 그 시간이 대략 그 00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편이 깼다.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 소형 발전기가 많이 손괴되는지 봤더니 별 이상이 없어서 그냥 가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 시점이 지금 그 이쪽으로 이 차가 계속 왔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실종된 바로 정확한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블랙박스에 과연 이 여성이 혼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조우해서 일정한 혹시 대화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종용과 회유로서 이렇게 이동했던 것인지 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블랙박스에 영상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면은 혹시 지나가면서 일정한 목격을 한 것이 있었던 예. 것인지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목격자로서의 진술을 경찰에서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확인하지 못한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있는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부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검 결과에 의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플랭크톤이 발견이 안 되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범죄 정황이 뚜렷한 것이죠. 그리고 플랭크톤이 발견 되었지만 그 플랭크톤이 예를 들면 어느 해역에서 있었던 것과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이제 부검 결과에 여러 가지 신체의 특정 부위에 손상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뭐 손톱 부위에 혹시 그 상대방의 뭐 DNA라든가 이와 같은 미세 증거도 있었던 것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부검 결과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이 아주 정해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향후 이제 부검 결과 나오기 직전까지는 목격자의 그 증언 같은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 그 피해자가 가정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혹시 고민과 갈등과 말 못한 사연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그 11시 그 13분과 11시 38분에 그 언니에게 절박하게 전화를 했던 그 무슨 사연은 이 사건과 사고와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등이 수사의 중요한 단초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참 많아 보입니다.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벽에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비틀 들어오더니 그리고는 의사에게 다가가 그대로 뒤통수를 내려칩니다. 다친 전공의는 두피동맥 파열과 뇌진탕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술을 마시다가 다쳐서 새벽에 응급실에 온 환자가 의사의 머리를 가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화면을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글쎄요, 저거 지금 동맥이 파열돼가지고 피범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동안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와 있던 사람들도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김모 씨라고 전공인데요. 굉장히 지금 많이 다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체 예. 3주 이렇게 또 피해를 받고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 25살인데요.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CCTV를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사건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한 사람을 때렸다, 이 폭행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병원에 또 응급실이라고 하는 새벽 4시에 이런 현장인데요. 저것을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응급실 폭행이 문제가 되던 중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처벌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계속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 왔고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한의사협회 이런 데서도 반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래서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수사 그 실무자와 그 형사과장의 영장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연 이것이 이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이제 맞겠느냐 이렇게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초범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생이고 이런 등을 이제 판단을 해서 죄질은 상당히 그 나쁘지만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다만 이제 이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지난번에 그 발생했던 그 익산에서의 그 응급
의료실에서 이와 비슷한 그 사안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는 분명히 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법익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다. 왜냐하면 의사가 다치게 되면 다른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폭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설령 이것이 폭행 사건 또는 상해 3주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익의 보호 법익의 가치를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으면 아마 법원에서도 발부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영장을 이제 신청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사실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영장을 이제 검사가 결국은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그래서 최종 결정권은 이제 검사한테 있는 건데요 청구 여부는. 근데 지금 저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도 관련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피해도 저것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법익의 침해는 크지만 중대성은 있지만 다른 것을 고려해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예. 경찰에서는 이 정도 되면은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경찰에서 만연히 또 잣대도 좀 불분명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반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경찰에서 조금 판단이 좀 성급했지 않나 이런 어떤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저거는요 응급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럼 징역 5년 이하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그거 말고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응급 의료 행위 말고도 형법에 의해서 상해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과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폭행, 치상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한 범죄입니다. 그 범죄만 놓고 봐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리 전과가 없고 뭐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요새는 주치 감경 해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주치는 감경 요소가 아니라 지금은 가중 요소로 봅니다. 더군다나 저 사람은 가가지고도 처음부터 뭐 침을 뱉는다든지 굉장히 나쁜 행태를 보였고요. 예. 그다음에 맞은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때리려고 하다가 10초만 늦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다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보면 재범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중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 사건 말고도요. 이전에 있었던 응급실에 있었던 다른 난동 그리고 폭행 관련된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응급실에 있었던 다른 사건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간단히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소변을 보는 상황이거든요. 응급실에서요. 네, 응급실에서 뭐 소변을 보는 거 하면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요. 예, 또 휘발유를 들고 와서 예, 불을 그렇습니다. 지르겠다 이런 예,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망치를 들고 와서 의사에게도 공격을 하기도 하고 예. 또 머리채를 잡고 이제 팔꿈치로 이런 가격을 하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요. 예. 심지어 지난 29일 오전 4시경에는 간호사 2명을 폭행을 하고 주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주사 진료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아니 가만히 놔둬라 이러면서 간호사의 머리채를 그대로 이렇게 휘어잡는 뭐 이런 형태가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을 반추하면 전북국 익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죠. 의사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코미디처럼 보이느냐라고 하면서 팔 뒤꿈치로 이제 가격을 하고 심지어 내가 감옥에 갔다 와서 이것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까지 하다 보니까 예. 응급실 자체에 가장 집중이 돼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될 공간이 상당히 지금 흉포화되고 그야말로 주치자에 의해서 겁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발전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로 봐야 되겠죠. 의료진이 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요. 예. 아까 그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면 저렇게 때리는 사람들은 보통 술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비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시도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의료진도 이제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또 본인의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의사들은 상당히 또 이제 보호적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 물론 법에는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을 갖다가 술 먹었다는 이유로 또 환자로 병원에 갔다는 이유로 좀 많이 봐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것을 감경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가중 요소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벌금형에 그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요구들이 있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이제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은행에 가면 청원 경찰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응급실에는 청원 경찰처럼 그렇게 하여튼 경찰을 좀 이렇게 배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술을 먹었든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저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 무방비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사가는 환자가 자신을 때릴 거라고 잘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보통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보통 그 의사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없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술에 취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지구대 이런 뭐 경찰 같은 경우에도 술 취한 사람을 응급실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상당히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주 주치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의료 진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는 이 주치자가 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 등에 의하면 응급 진료 자체를 병원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이 경찰관 주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송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죠. 예. 그 때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핑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를 들면 병원과 또는 경찰기관 간에 공식적인 협약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규정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응급실 내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1년에 대략 900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중에 70%, 정확히 68%가 주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치자를 응급실에 등장하게 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술을 먹은 사람은 이런 응급실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해서 그야말로 음주 측정을 해서 다른 곳에 이제 격리해서 일정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규정과 매뉴얼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지역 간에 병원과 또 특정적인 경찰서 간에 그 MOU 형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차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정확한 기관 간의 협정 같은 걸 맺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그 경찰관을 이런 400개 정도의 응급의료실에 모두 배치하는 데는 인력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병원에서 고용을 해서 그 경비원, 보안 요원을 배치할 필요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것을 좀 선호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국가가 무엇인가 또 역할을 해주기를 또 바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그 의료 수가에 이와 같은 보안 경비 요원을 고용하는 그 비용까지 더 부과를 해서 높여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응급의료실에 있어서의 그 안전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가와 또는 의료기관이 예. 적극적으로 빨리 안전 조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사회적인 논의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과 행패 그리고 폭력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